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키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통장에 14억 원이 있었을 때 저는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제 통장에는 단돈 3,7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던 절망의 늪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오늘 그 뼈아픈 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3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쳤습니다. 퇴임식 날 수많은 꽃다발과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향하던 삶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으니 이제 뭘 하지? 라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잠도 자고 대낮에 목욕탕도 가고 동네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지독한 지루함으로 변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책도 더 이상 제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현듯 불안한 마음에 통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면 약 9억 원, 연금 일시금으로 받은 4억 5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 1억 원. 모두 합쳐 1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아도 1년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과연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파 한 단에 4,000원이 넘더라고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알뜰하게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파 한 단 값에 씨름하는 모습을 보니 가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법.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돈이니까요. 하지만 영상 속 한국인 은퇴자들은 넓은 집에 살며 매일 외식을 하고 마사지를 받고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 아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선 달라요. 5억만 있으면 평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베트남 이민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을 계산해보니 1억 원은 무려 20억 동이 넘었고 베트남의 평균 월급은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부자였습니다. 일주일간 자료를 모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펄쩍 뛰던 아내도 제가 보여주는 영상과 자료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아내에게도 노후까지 계속될 절약 생활은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아내의 얼굴에서 희미한 기대감을 발견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일단 여행 삼아 한번 다녀와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소. 그렇게 우리는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후덥지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와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그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제 마음속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낭에서의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인 5성급 호텔, 랍스터와 게가 푸짐하게 나오는 해산물 저녁 식사가 1인당 3만 원. 쌀국수 한 그릇은 1,500원이었고 향긋한 망고는 1kg에 2,000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소녀처럼 신이 나 과일을 한아름 사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풍족해졌습니다. 자유시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2층 빌라가 월세 50만 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70만 원. 서울의 비좁은 원룸 월세도 안 되는 돈으로 꿈에 그리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은퇴자는 우리의 결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100만 원이면 골프 치고 수영하고 친구들 만나며 황제처럼 지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베트남으로. 자식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이민이세요? 14억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미 베트남의 달콤한 꿈에 취한 제게는 아들과 딸의 현실적인 조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고집으로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살림살이를 헐갑에 처분하며 정말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눈물을 훔치는 딸과 못마땅한 표정의 아들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첫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변 근처 수영장 딸린 빌라를 월 60만 원에 얻었고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었고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였습니다. 한인의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처럼 은퇴 후 이주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깔끔한 사업가로 부동산 개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람이었죠. 그는 제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며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분필만 잡아온 제게 골프채는 어색했지만 그는 형님 정말 소질 있으십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고 땀 흘린 뒤 함께 마시는 맥주 한 잔은 고된 교직 생활에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를 박 사장이라 부르며 의지하게 되었고 그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그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한 삶에 지쳐가던 아내가 작은 한식당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박 사장에게 털어놓자 그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 비자를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박 사장은 자신의 비서 린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린은 베트남 최고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재원이었습니다. 30 중반의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대했고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지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김 선생님,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은퇴 후 그저 할아버지로 불리던 제게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그녀에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미소는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일깨웠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과 린은 저를 다낭 외곽의 한 허허벌판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2년 뒤 이곳은 다낭의 강남이 될 겁니다. 박 사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개발 계획을 설명했고 린은 정부 승인 문서라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듯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지적인 분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세상에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린의 달콤한 속삭임과 눈앞에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한 탐욕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인 10억 5천만 원을 그 땅에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박 사장과 린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개발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박 사장과 린은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저는 본전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카지노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했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욕심은 저를 도박의 늪으로 더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사기꾼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타짜라 소개하며 제 옆에서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도박은 확신이 있을 때 크게 가야 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그의 말에 홀린 듯 저는 판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르면 2배로 거는 마틴게일 방식에 빠져들었고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은 돈 4억 원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 3,700원. 그것이 제 인생의 성적표였습니다. 텅 빈 카지노에 홀로 남아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저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잃었어요. 제 입에서 4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내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맞는 매였습니다. 미친놈. 아내의 절규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남은 인생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식들과 처형에게 구걸하듯 돈을 빌려 한국 행편도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도망치듯 돌아온 한국에는 우리를 반겨줄 집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창문도 없는 여인숙 달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평생을 존경받는 교장으로 살았던 저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고 곱게 살림만 하던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같이 싸웠고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는 폐지를 줍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봤으니 이제 다시 채워가며 살아봅시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사람이 서로임을 인정한 처절한 화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후 저는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14억에 비하면 초라한 돈이지만 땀 흘려버는 정직한 돈이기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낮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집 베란다에는 아내가 가꾸는 작은 화분들이 있고 주말마다 함께 물을 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14억 원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아내의 사랑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제 이야기를 넌지시 건네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다고.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키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통장에 14억 원이 있었을 때 저는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제 통장에는 단돈 3,7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던 절망의 늪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오늘 그 뼈아픈 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3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쳤습니다. 퇴임식 날 수많은 꽃다발과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향하던 삶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으니 이제 뭘 하지? 라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잠도 자고 대낮에 목욕탕도 가고 동네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지독한 지루함으로 변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책도 더 이상 제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현듯 불안한 마음에 통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면 약 9억 원, 연금 일시금으로 받은 4억 5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 1억 원.
모두 합쳐 1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아도 1년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과연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파 한 단에 4,000원이 넘더라고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알뜰하게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파 한 단 값에 씨름하는 모습을 보니 가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법.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돈이니까요. 하지만 영상 속 한국인 은퇴자들은 넓은 집에 살며 매일 외식을 하고 마사지를 받고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 아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선 달라요. 5억만 있으면 평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베트남 이민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을 계산해보니 1억 원은 무려 20억 동이 넘었고 베트남의 평균 월급은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부자였습니다. 일주일간 자료를 모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펄쩍 뛰던 아내도 제가 보여주는 영상과 자료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아내에게도 노후까지 계속될 절약 생활은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아내의 얼굴에서 희미한 기대감을 발견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일단 여행 삼아 한번 다녀와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소. 그렇게 우리는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후덥지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와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그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제 마음속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낭에서의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인 5성급 호텔, 랍스터와 게가 푸짐하게 나오는 해산물 저녁 식사가 1인당 3만 원. 쌀국수 한 그릇은 1,500원이었고 향긋한 망고는 1kg에 2,000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소녀처럼 신이 나 과일을 한아름 사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풍족해졌습니다. 자유시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2층 빌라가 월세 50만 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70만 원. 서울의 비좁은 원룸 월세도 안 되는 돈으로 꿈에 그리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은퇴자는 우리의 결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100만 원이면 골프 치고 수영하고 친구들 만나며 황제처럼 지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베트남으로. 자식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이민이세요? 14억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미 베트남의 달콤한 꿈에 취한 제게는
아들과 딸의 현실적인 조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고집으로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살림살이를 헐갑에 처분하며 정말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눈물을 훔치는 딸과 못마땅한 표정의 아들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첫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변 근처 수영장 딸린 빌라를 월 60만 원에 얻었고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살국수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었고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였습니다. 한인의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처럼 은퇴 후 이주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깔끔한 사업가로 부동산 개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람이었죠. 그는 제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며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분필만 잡아온 제게 골프채는 어색했지만 그는 형님 정말 소질 있으십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고 땀 흘린 뒤 함께 마시는 맥주 한 잔은 고된 교직 생활에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를 박 사장이라 부르며 의지하게 되었고 그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그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한 삶에 지쳐가던 아내가 작은 한식당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박 사장에게 털어놓자 그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 비자를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박 사장은 자신의 비서 린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린은 베트남 최고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재원이었습니다. 30 중반의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대했고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지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김 선생님,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은퇴 후 그저 할아버지로 불리던 제게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그녀에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미소는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일깨웠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과 린은 저를 다낭 외곽의 한 허허벌판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2년 뒤 이곳은 다낭의 강남이 될 겁니다. 박 사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개발 계획을 설명했고 린은 정부 승인 문서라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듯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지적인 분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세상에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린의 달콤한 속삭임과 눈앞에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한 탐욕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인 10억 5천만 원을 그 땅에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박 사장과 린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개발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박 사장과 린은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저는 본전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카지노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미 삼아 시작했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욕심은 저를 도박의 늪으로 더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사기꾼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타짜라 소개하며 제 옆에서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도박은 확신이 있을 때 크게 가야 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그의 말에 홀린 듯 저는 판돈을 키워나갔습니다. 잃으면 2배로 거는 마틴게일 방식에 빠져들었고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은 돈 4억 원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 3,700원. 그것이 제 인생의 성적표였습니다. 텅 빈 카지노에 홀로 남아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저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잃었어요. 제 입에서 4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내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맞는 매였습니다. 미친놈. 아내의 절규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남은 인생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식들과 처형에게 구걸하듯 돈을 빌려 한국 행편도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도망치듯 돌아온 한국에는 우리를 반겨줄 집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창문도 없는 여인숙 달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평생을 존경받는 교장으로 살았던 저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고 곱게 살림만 하던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같이 싸웠고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는 폐지를 줍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봤으니 이제 다시 채워가며 살아봅시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사람이 서로임을 인정한 처절한 화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후 저는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14억에 비하면 초라한 돈이지만 땀 흘려버는 정직한 돈이기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낮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집 베란다에는 아내가 가꾸는 작은 화분들이 있고 주말마다 함께 물을 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14억 원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아내의 사랑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제 이야기를 넌지시 건네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다고.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키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통장에 14억 원이 있었을 때 저는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제 통장에는 단돈 3,7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던 절망의 늪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오늘 그 뼈아픈 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3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쳤습니다. 퇴임식 날 수많은 꽃다발과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향하던 삶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으니 이제 뭘 하지? 라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잠도 자고 대낮에 목욕탕도 가고 동네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지독한 지루함으로 변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책도 더 이상 제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현듯 불안한 마음에 통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면 약 9억 원, 연금 일시금으로 받은 4억 5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 1억 원. 모두 합쳐 1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아도 1년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과연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파 한 단에 4,000원이 넘더라고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알뜰하게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파 한 단 값에 씨름하는 모습을 보니 가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법.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돈이니까요. 하지만 영상 속 한국인 은퇴자들은 넓은 집에 살며 매일 외식을 하고 마사지를 받고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 아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선 달라요. 5억만 있으면 평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베트남 이민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을 계산해보니 1억 원은 무려 20억 동이 넘었고 베트남의 평균 월급은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부자였습니다. 일주일간 자료를 모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펄쩍 뛰던 아내도 제가 보여주는 영상과 자료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아내에게도 노후까지 계속될 절약 생활은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아내의 얼굴에서 희미한 기대감을 발견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일단 여행 삼아 한번 다녀와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소. 그렇게 우리는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후덥지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와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그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제 마음속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낭에서의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인 5성급 호텔, 랍스터와 게가 푸짐하게 나오는 해산물 저녁 식사가 1인당 3만 원. 쌀국수 한 그릇은 1,500원이었고 향긋한 망고는 1kg에 2,000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소녀처럼 신이 나 과일을 한아름 사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풍족해졌습니다. 자유시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2층 빌라가 월세 50만 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70만 원. 서울의 비좁은 원룸 월세도 안 되는 돈으로 꿈에 그리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은퇴자는 우리의 결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100만 원이면 골프 치고 수영하고 친구들 만나며 황제처럼 지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베트남으로. 자식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이민이세요? 14억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미 베트남의 달콤한 꿈에 취한 제게는 아들과 딸의 현실적인 조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고집으로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살림살이를 헐갑에 처분하며 정말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눈물을 훔치는 딸과 못마땅한 표정의 아들을 뒤로하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첫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변 근처 수영장 딸린 빌라를 월 60만 원에 얻었고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었고 저녁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였습니다. 한인의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처럼 은퇴 후 이주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깔끔한 사업가로 부동산 개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람이었죠. 그는 제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며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분필만 잡아온 제게 골프채는 어색했지만 그는 형님, 정말 소질 있으십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고 땀 흘린 뒤 함께 마시는 맥주 한 잔은 고된 교직 생활에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를 박 사장이라 부르며 의지하게 되었고 그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그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한 삶에 지쳐가던 아내가 작은 한식당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박 사장에게 털어놓자 그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 비자를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박 사장은 자신의 비서 린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린은 베트남 최고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재원이었습니다. 30 중반의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대했고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지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김 선생님,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은퇴 후 그저 할아버지로 불리던 제게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그녀에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미소는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일깨웠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과 린은 저를 다낭 외곽의 한 허허벌판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2년 뒤 이곳은 다낭의 강남이 될 겁니다. 박 사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개발 계획을 설명했고 린은 정부 승인 문서라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듯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지적인 분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세상의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린의 달콤한 속삭임과 눈앞에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한 탐욕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인 10억 5천만 원을 그 땅에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박 사장과 린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개발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박 사장과 린은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저는 본전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카지노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했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욕심은 저를 도박의 늪으로 더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사기꾼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타짜라 소개하며 제 옆에서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도박은 확신이 있을 때 크게 가야 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그의 말에 홀린 듯 저는 판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르면 2배로 거는 마틴게일 방식에 빠져들었고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은 돈 4억 원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 3,700원. 그것이 제 인생의 성적표였습니다. 텅 빈 카지노에 홀로 남아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저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잃었어요. 제 입에서 4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내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맞는 매였습니다. 미친놈. 아내의 절규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남은 인생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식들과 처형에게 구걸하듯 돈을 빌려 한국 행편도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도망치듯 돌아온 한국에는 우리를 반겨줄 집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창문도 없는 여인숙 달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평생을 존경받는 교장으로 살았던 저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고 곱게 살림만 하던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같이 싸웠고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는 폐지를 줍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봤으니 이제 다시 채워가며 살아봅시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사람이 서로임을 인정한 처절한 화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파산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후 저는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14억에 비하면 초라한 돈이지만 땀 흘려버는 정직한 돈이기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낮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집 베란다에는 아내가 가꾸는 작은 화분들이 있고 주말마다 함께 물을 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14억 원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아내의 사랑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제 이야기를 넌지시 건네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다고.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키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통장에 14억 원이 있었을 때 저는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제 통장에는 단돈 3,7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던 절망의 늪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오늘 그 뼈아픈 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30여 년의 교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쳤습니다. 퇴임식 날 수많은 꽃다발과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로 향하던 삶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으니 이제 뭘 하지? 라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잠도 자고 대낮에 목욕탕도 가고 동네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지독한 지루함으로 변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책도 더 이상 제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현듯 불안한 마음에 통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면 약 9억 원, 연금 일시금으로 받은 4억 5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예금 1억 원.
모두 합쳐 1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잡아도 1년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과연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파 한 단에 4,000원이 넘더라고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알뜰하게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파 한 단 값에 씨름하는 모습을 보니 가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법.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돈이니까요. 하지만 영상 속 한국인 은퇴자들은 넓은 집에 살며 매일 외식을 하고 마사지를 받고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돈 아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선 달라요. 5억만 있으면 평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베트남 이민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을 계산해보니 1억 원은 무려 20억 동이 넘었고 베트남의 평균 월급은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부자였습니다. 일주일간 자료를 모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펄쩍 뛰던 아내도 제가 보여주는 영상과 자료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아내에게도 노후까지 계속될 절약 생활은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아내의 얼굴에서 희미한 기대감을 발견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일단 여행 삼아 한번 다녀와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소. 그렇게 우리는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후덥지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와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의 물결. 그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제 마음속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낭에서의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인 5성급 호텔, 랍스터와 게가 푸짐하게 나오는 해산물 저녁 식사가 1인당 3만 원. 쌀국수 한 그릇은 1,500원이었고 향긋한 망고는 1kg에 2,000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소녀처럼 신이 나 과일을 한아름 사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풍족해졌습니다. 자유시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2층 빌라가 월세 50만 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70만 원. 서울의 비좁은 원룸 월세도 안 되는 돈으로 꿈에 그리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 은퇴자는 우리의 결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100만 원이면 골프 치고 수영하고 친구들 만나며 황제처럼 지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베트남으로. 자식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이민이세요? 14억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아프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미 베트남의 달콤한 꿈에 취한 제게는
아들과 딸의 현실적인 조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고집으로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